같이 봅시다. 자, 4월 20일 원금 3억 원인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이자 수익 2,1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23만 4천 원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 전액이 보통예금으로 이체되었다.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으로서 자산 처리하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일단 이 생각할 수 있겠죠. 원천징수 나오면서 자산 이야기하면 산납세금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산납세금이 있겠구나.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정기예금에 대한 게 보통예금으로 이체됐다라는 건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죠. 그죠? 자, 그리고 돈이 들어온 이유가 대변에 정기예금이 들어왔고 이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정기예금은 내가 가입할 때 적었던 전액을 만기되었으니까 지워야 되고, 수익과 비용은 분기할 때 무조건 전액을 쓰라고 했었어요. 그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 쓰고, 근데 세금이나 뭐 이런 거 얼마 빼고 받았다 줬다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정기예금은 3억이었고 이자 수익은 2,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3억 2,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323만 4천 원 이자에 대한 세금을 빼고 3억 1,776만 6천 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금액은 그러면 선납세금으로 법인세 미리 납부한 세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분기할 때는 항상 이자 얼마인데 얼마 빼고 받았다. 준다면 총 이자 비용 얼마인데 얼마 떼고 줬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우리가 무조건 전액을 쓰게 되지 금액을 일부 빼고 쓰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결산 때야 올해 수익 아니다라고 빼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5월 25일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 원을 자본금에 전입하기로 하고 액면 500만 원 주식 5천 원의 주식 1000주를 발행하여 기준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자, 자본금에 전입하기로 했다라는 건 이 계정 과목을 지우고 자본금으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다라는 표현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건 이익준비금을 지우고 자본금으로 넘기는 거고, 지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지우고 자본금으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자본이니까 자기 자리는 대변인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그리고 자본금은 이 금액만큼 늘어나야 되니까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오겠죠. 자, 그리고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니까 우리는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어떻든 간에 주식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이에요. 그럼 이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5천원짜리 주식을 1000주 그러면 5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주식 발행 초과금을 줄이면서 우리는 자본금으로 전입한다 그 이야기예요. 뭐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다 그럼 차변의 이익준비금인 거고,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금에 전입한다 그러면 차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이런 거예요. 그럼 자본 계정 과목이니까 평소에 장부의 대변에 있다가 얘를 전입한다는 건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 계정 과목 대체한다는 거랑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넘겨서 자본금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6월 8일 공장 신설을 위하여 개인인 홍길동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면서 토지 구입 대금 1억 원과 토지 취득세로 3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알겠고, 그리고
차변에는 공장 신설을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우리 영업활동에 쓰는 거니까 토지죠. 영업활동에 쓰는 게 아니었으면 투자부동산. 영업활동에 쓰는 거니까 토지. 그럼 1억 원은 토지고 토지 취득세도 자 우리 취득세는 구입하면서 한 번 들어가는 거. 그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면 세금과 공가. 취득할 때 딱 한 번 들어가는 취득세는 우리는 취득원가에 포함. 그래서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이런 식으로 쓸 거죠. 그러면 뭐 전부 다 토지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럼 다 합계 금액이 1억 350만 원. 얘가 전부 다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네요. 자, 다음 7월 1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2018년 9월에 취득했던 매도 가능 증권을 2020년 7월 1일에 2천만 원에 매각 처분하고 매각 수수료 10만 원을 차감한 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자, 일단 만약에 이런 문제 나왔다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 나올까요? 이런 문제 나오면 딱 보자마자 190만 원 이익이구나. 왜 190만 원 이익이라고 말했냐면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취득원가하고 매각한 금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나올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은. 그럼 지금 1,800만 원에 샀는데 2천만 원 팔았어요. 그런데 수수료 빼고 받았으니까 190만 원 이익이 나올 거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결과가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취득원가하고의 차이가 마지막 결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장부에 18년도 9월 달에 취득을 해서 18년 기말에는 2,200만 원으로 400만 원 올랐다고 평가했었을 거고 그 다음 연도에는 2,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내린 만큼 내리면서 평가 이익을 100만 원 줄였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00만 원 남아 있던 거 산 게 있겠죠. 자, 제가 말한 게 뭔 말인지 이해가 나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2018년 9월 달에 이때 취득할 때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자산으로 1,800만 원이다. 그러면 보통 예금 1,800만 원이다. 이렇게 써뒀다가 2018년 12월 31일 날 기말에 이 금액이 2,200만 원이 되어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40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4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뒀을 거예요. 1,800만 원짜리가 2,200 되어서 그죠? 그랬다가 2019년 12월 31일 날 자, 이때 이제 얘가 2,100만 원이 되어서 100만 원 내렸죠. 100만 원 내려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내리고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익을 지워야지. 자본 우선 상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1,800에 산 이 주식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400 오르고 100만 원 내렸어요. 그런 말 안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평가 이익을 100만 원 줄여줘서
내 장부에는 평가이익이 300만 원 남아있도록 해둘 거죠. 왜냐면 나 지금 주식 공정가치 2100만 원짜리 있는데 그거 얼마에 샀니? 1800에 샀어요. 그럼 300 올랐어요만 있으면 되지 400 오르고 100만 원 내렸어요 라고 장부에 있는 건 우리가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얘는 기타 포괄 손익누계이익인 자본이기 때문에 안 지어주면 남아있는 우리 우선 상기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이걸 이제 오늘 날짜 2020년 7월 1일 날 이제 처분을 하면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내 장부에 지금 정기말 평가한 2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1800이었다가 400 올렸다가 100만 원 내렸으니까 2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2100만 원이다라고 쓰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린 처분하게 되면 장부상 모든 흔적을 다 제거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아직 300만 원이 남아 있죠. 100만 원만 지웠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300만 원을 지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매도 가능 증권의 흔적이 다 지워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지우고 나서 이제 내가 팔았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을 건데 2천만 원에 팔았는데 10만 원 빼고 199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2천만 원에서 1990만 원을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이 190만 원이 차이가 나죠. 이 19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이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론에서도 종종 물어보니까 이론에서 물어보면 빨리 생각하라고 취등원가하고 차이다라고 표현한 거고 그런데 분기에서도 이 결과가 안 나오면 어디 부분이 틀렸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꼭 취등원가하고 처분한 금액 당연히 수수료는 나는 수수료만큼은 손해본 돈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얘는 이제 번외로 만약에 얘가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800만 원 대변에 뭐 보통 예금 1800만 원 이렇게 사뒀다가 2018년 9월 달에 그랬다가 2018년 12월 31일 날 자, 2200으로 올랐으면 단기 매매 증권 40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400만 원 이렇게 써놓고 2019년 12월 31일 날 2100만 원이 되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 줄이고 얘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얘는 얘 끌어쓸 수 없어요. 왜냐면 얘는 영업외 수익이라서 전년도 수익이거든. 매도 가능 증권은 끌어쓰는 거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정기말 평가한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2020년 7월 1일 날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을 지우기 위해서
얘를 쓰는데 단기매매 증권은 얘 말고는 나머지 관계 계정이 없어요. 얘도 또 19년도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단기매매 증권은 2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 끝이고 보통 예금에 199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돈이 얼마가 되죠? 110만 원 맞나요? 맞죠? 110만 원만큼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은 정기말 공정가액하고 지금 처분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나오는 거고, 매도하는 증권은 취득원가하고 지금 처분했을 때하고 금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계정 과목의 특성의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5번 볼게요. 8월 21일 5월 21일에 3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치료 상사에 외화로 대여한 8,000달러에 대하여 만기가 도래하여 회수한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대여 시 환율은 1달러당 1,200원, 회수 시 환율은 1달러당 1,100원. 그럼 우리가 돈 빌려 줄 때는 외화로 대여했다는 건 돈 빌려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대변에 돈 보통 예금 빌려주고, 지금 이건 과거 그냥 5월 21일 날 대여할 때에 차변의 단기 대여금 치료 상사다. 그럼 빌려줄 때는 이때 환율로 해서 8,000달러 곱하기 이때 환율 1,200원 하면 원화로 960만 원이죠. 그러면 960만 원을 써뒀을 거예요. 그랬다가 오늘 8월 21일 날 우리가 회수를 하면, 자, 우리는 이 돈이 보통 예금에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온 이유가 이제 단기 대여금 빌려줬던 거 받았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단기 대여금 치료 상사다. 그럼 지우는 거는 장부에 적혀 있던 이 금액을 지우는데, 오늘은 환율이 들어왔을 때 환율이 1,1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880만 원에 들어온 거죠. 그럼 오늘 들어온 거는 환율 계산하면 88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80만 원은 지금 상환이나 회수가 되면서 환율의 차이로 이익이나 손해가 생기면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인데, 960만 원 빌려줬다라고 적었는데 880만 원 받고 끝내잖아. 그럼 손해죠. 그래서 외환 차손이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환산이익, 환산손실은 기말에 하는 거고, 환산은 평가만 해보는 거니까 우리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했을 때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이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분계를 해두셨죠? 이 분계 해둔 걸 보고 일반 전표에다가 시험 때는 문제 읽고 분계해 놓은 거 보고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쓰세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거래처도 안 빠뜨리도록 해서. 자, 그럼 우리 지금 했던 일반 전표들을 먼저 쭉 입력해 봅시다.
자, 매일 매출 전표 문제는 이 앞에 시간 녹화했어요. 그 문제 푸는 것만. 자, 그 매일 매출 전표는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 봤을 때에 과세 유형을 먼저 찾으세요. 문제지를 보면서. 왜냐하면 과세 유형에 함정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회계 1급은 과세 유형이 문제 포인트예요. 분계는 별로 어렵게 안 나오고 세무 2급은 이제 분계도 고민하도록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과세 유형 선택에 함정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과세 유형 선택하는 방법은 증빙 서류를 가지고 하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해서 과세 유형을 먼저 보는데 자,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날짜가 7월 25일이면 7월 25일 이렇게 써두면 우리가 이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거든. 근데 번호 적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과세 유형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날짜 하나만 이제 이렇게 체크를 열어두면은 아래 번호가 보이죠. 그럼 이거 가지고 자 우리가 과세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해보는데 자 7월 25일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적혀 있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인지 확인해 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봤더니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를 렌트했네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의 다른 말이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라 그랬죠. 그러면 불공제 사유가 구입 유지 임차였잖아. 렌트카는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네요. 그럼 얘는 54번 불공이 되게 되겠네요. 자, 다음 8월 13일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받았으면 매입이죠. 그리고 영세율 받은 거니까 52번 매입 영세가 되겠네요. 자, 다음 9월 11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뭐 샀는지 봐야 되는데 원재료 산 거네. 원재료나 상품을 사면 우리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51번 매입 과세가 되고 자 다음 9월 28일 미래 카드로 결제 받았다라고 적혀 있네요. 카드 거래 결제 받았다는 건 매출인 거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적혀 있으면 과세 거래죠. 그럼 얘는 17번 카드 과세가 되겠네요. 17번 카드 과세. 자, 다음 5번은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번엔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제를 했죠. 매입이고 세액이 별도로 적혀 있네요. 그리고 영수증에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는 건 과세 거래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57번 카드 과세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과세 유형을 먼저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자, 볼 건데 이번에도 여러분이 먼저 그 5문제만 컴퓨터에 저도 바로 입력을 할 거니까 입력을 해보시되 하면서 모르겠으면 너무 고민하고 있지 마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잘 모르겠다는 건 지금 현재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복습하시면서 그 문제 체크해 놓은 걸 다음에 보면 풀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두세요. 내일은 제가 어떻게든 찍으라고 할 거예요. 찍는 거 연습해야 돼요. 그것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닥쳐가지고 처음 찍어보면 답으로 접근할 확률이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체크하는 거니까 먼저 우리 5개를 먼저 여러분 입력해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7월 25일 회사는 영업부서에 업무용 차량을 렌트하면서 7월분 렌트료 55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세무캐피탈로부터 전자세금이안서를 받았다. 렌트료에 대해서 임차료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 자, 그 아래 이런 말이 없어도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은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이 가장 적절하죠. 자, 그럼 임차료고 영업부서 업무용 차량이니까 800번대 임차료고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또 그냥 우리 보기 편하게 자, 7월 25일 날 54번 불공이고 자, 얘는 뭐 렌트료 금액은 55만원 공급 대가니까 50만원의 별도 우린 자동차를 세무 캐피탈로부터 빌렸고 그리고 전자세금 기한소고 불공제 사유는 3번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임차료 800번대를 쓰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되었다. 이렇게 쓰면 첫 번째 거는 끝나죠. 자, 다음 두 번째 8월 13일 주식회사 항원으로부터 구매 확인서에 의해 상품 2천만원을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기한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갔고 상품 샀고 분계는 그게 전부네요. 자, 그럼 8월 13일 52번 매입 영세 상품을 2천만원 주고 매입했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항원 영세율 전자세금 기한소고 이번에도 분계는 혼합 우리가 산 건 원재료 아니고 상품이었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이체되었다. 자, 다음 3번 9월 11일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 중 1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총 3,300만원 중에서 330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진 외상인데 원재료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9월 11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원재료 자, 우리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기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자, 주식회사 리소스 분계는 혼합 자, 원재료 사온 거 맞고 대변에 현금으로 10%인 330만원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하면 얘도 끝났고 자, 다음 9월 28일 당사가 사용하던 아래와 같은 프린터를 신용복에게 중고로 판매하고
대금 275만 원을 신윤복 소유의 미래카드로 결제받았다. 프린트는 2019년 1월 1일 400만 원에 구입하고 비품으로 감가상각하며 5년간 정액법으로 그리고 2019년 결산 시에는 정상적으로 상각된 것이다. 단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5년간이면 전년도에 얘는 그럼 결론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5840이니까 80만 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프린터는 비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품의 장부 금액은 320만 원짜리였어요. 400에 사서 80만 원 달았다라고 한 320짜리인데 우리가 250만 원에 팔았죠. 25만 원은 부가세니까 내 거 아니고. 그럼 결론적으로 70만 원 손해다라고 나와야 정확하겠네요. 그죠? 내 장부 가격이 320짜리인데 250에 팔았잖아. 그러면 70만 원 손해다라고 나와야 당연히 정확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나오겠죠. 자, 그럼 9월 28일 날 17번 카드 과세고 우리는 프린터를 팔았어요. 275만 원 쓰면 분리될 거고 상대방은 신윤복 카드사는 미래카드 분계는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자 이제 우리는 제품 매출한 게 아니라 우리가 판 비품을 지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비품의 취득원가 이게 우리 유형자산 고정자산 매각할 때 하는 거죠. 차변에 비품 다음 번호인 감가상각 누계액 80만 원. 자, 그럼 이제 비품은 지웠고 우리는 카드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미수금이고 이 돈은 미래카드에서 돈이 들어올 건데 275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럼 위에 70만 원 손해다라고 떴네요. 그럼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7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카드니까 좀 체크할 부분이 조금 더 있죠.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또 안 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기억하면 돼요. 자, 이 문제도 유형자산 매각하는 거 매우 좋아하니까 취득원가 먼저 대변 지우고 차변에 취득원가 다음 번호인 감가상각 누계. 근데 오랜만에 그 이야기 들으니까 기억이 나죠. 옛날에 막 강조했던 거. 그리고 매매치 좀비에서 돈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돈 받는 거 쓰고 내 돈 받는 것까지 써놓고 나서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판 거는 장부금액 지우고 그리고 내가 받는 거 써줘야 이익이다 손해다가 되겠죠. 그럼 부가가치세까지 다 써야 되는 이유가 대변에 부가가치세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차면에도 부가가치세 받는 것까지 써야 차면 대변이 맞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9월 30일 생산 부문에서 사용하는 5톤 트럭에 경유를 넣고 법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건 우리 영업 활동에 쓰는 트럭에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되어서 문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57번 카드 과세고 자동차에 기름 넣었으면 차량 유지비겠죠. 생산 무조건이니까 500번대의 차량 유지비고 그리고 미지급금에 카드사 붙어 있으면 되겠네요. 거래처로. 자, 특이한 점은 없죠. 자, 그럼 날짜 9월 30일 57번 카드 과세 경유를 88,000원 쓰면 분리될 거고 우리는 이 경유를 강남 주유소 카드사는 하나카드. 자, 분계는 자유예요. 저는 미지급금에 하나카드사 있게 그냥
4번 카드라고 했어요. 그리고 차량 유지비 500번대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매입 매출 전표 끝났고, 자,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 문제가 10점짜리로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지금 첫 번째는, 자, 문제 보시면 문제에 항상 적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간,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 탭을 입력하라,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럼 우리 정산 기억나는지 한번 여러분 먼저 작성하고, 그리고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죠. 자, 이것까지, 자, 두 개 또 여러분들이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1번부터 보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 사업자인 당사의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 탭을 입력하시오. 단 1기 예정 신고서에 봤는데 공통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24만 원이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며 불러온 데이터 값은 무시한다. 자, 그럼 확정 신고니까 정산 탭을 쓰는 거고, 그럼 공통 매입세액을 먼저 파악해야 되죠. 그럼 공통 매입세액은 60만 원 예정 신고 거 하고, 그리고 확정 신고 거 140만 원 해서 200만 원이 이번 과세 기간 1기 과세 기간의 공통 매입세액이고, 그럼 총 공급가액은 600, 400, 2,800, 그러면 총 3,800만 원이 되겠네요. 총 공급 가액으로 갈 거니까 이 금액, 이 금액, 이 금액, 이 금액을 합칠 거죠. 그러면 총 3,800만 원이 총 공급 가액 중에 총 매출액 중에서 연세 매출액이 1,20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그럼 과세기간 불공제 세액 중에서 예정 신고 때 이미 불공제한 게 24만 원 있으니까 얘 뺀 나머지를 불공제하겠다, 그렇게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1기 확정인 4월부터 6월 정산 내역 탭에서 무조건 공급가액 기준으로 면세사업 비율을 찾을 거고,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은 200만 원, 총 공급가액은 3,800만 원이고, 이 중에 1,200만 원이 면세 공급가액, 그리고 예정신고 때 24만 원을 불공제했다. 그래서 39만 1,578원이 이번 신고할 때에 불공제할 세액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예? 그렇죠. 얘는 과세기간 거 쓰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로 가서, 자, 다음 자료만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와 과세표준명세서 작성은 생략하며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자, 매출 자료를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이 3억 원에 3천, 이 중 지연 발급분으로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자, 우리 신고할 때는 늦게 발행했던 분은 당연히 신고하는 거고, 늦게 발급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만 따로 더 맞는 거죠.
그럼 부가지 신고서에 세입계약서 과세 매출액이니까 과세의 세입계약서 1번 칸에 우리 금액 3억 원에 3천이고 이 중에 지연 발급한 게 2천만 원이 있어서 1%인 20만 원이 가산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 공급가액 6천만 원, 부가가치세 600. 그럼 둘 다 얘는 과세 거래니까 3번 칸에 6천만 원에 600만 원. 다음 정규 증빙 미발급 과세 매출액이 40만 원에 4만 원 있는데 소비자와의 거래이며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님. 그럼 얘는 따로 가산세가 없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는 건 4번 과세의 기타 4번 칸에 40만 원에 4만 원. 자, 다음 4번에 국내 영세 매출액이 5천만 원, 위 1번과 별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5번 칸에 영세율의 세금계산서고, 그냥 바로 아래 직수출 보이니까 직수출은 영세율의 기타 그 아래 6번이죠. 그러면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5천만 원, 그리고 직수출은 기타의 1억. 다음 6번 2019년 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2,200만 원 중 50%를 회수함. 그럼 절반 회수했으니까 1,100만 원이고 이 중에 세액은 과거에 세액 공제를 받았죠. 그러면 세액은 1,1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매출세액이니까 받았으니까 내야 되겠죠. 그래서 8번 칸에 플러스로 100만 원을 써주고, 다음 매입 자료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일반 매입액에 공급가액 3억, 부가가치세 3천만 원, 상기 금액 중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자, 그럼 뭐 얘는 사업과 관련 없다는 건 불공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냥 일반 매입이 다 3억이죠. 그러면 10번 칸에 일단 3억 원에 3천만 원이고, 이 중에 사업하고 관련이 없어서 공제받으면 안 되는 게 2천만 원에 200만 원 있다는 거죠. 그래서 2,800만 원만 공제받을 거라는 거고, 다음 사업용 신용카드 과세 일반 매입액에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 그럼 자, 우리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 41번의 일반 매입액에 2천만 원에 20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자료에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300만 원 있대요. 21번 칸에 가서 예정신고 미환급세 300만 원 쓰면 빼고 나머지가 납부세액이 됐네요. 자, 이번엔 신고서에 누락한 게 있는 게 아니죠. 신고서에 누락한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는 없죠. 우리가 신고서에 안 적어서 신고를 안 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신고분성실 납부지연은 신고서에서 빠뜨렸던 거, 위쪽에 있는 부가세법상 가산세는 신고서에는 잘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발급하거나 전송해야 되는 날짜를 안 지킨 것들, 그게 위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발급은 좀 늦게 한 게 있었었나 봐. 하지만 신고서에는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 가산세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것까지 끝났네요.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제조부서가 구입한 소모품 240만 원 중 결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이 60만 원이다. 단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야. 그럼 구입할 때에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중요하죠. 자산 처리했다는 건 구입할 때 소모품이라고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대변에 소모품을 줄여줄 건데, 우리 소모품을 줄인다는 건 사용액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세자니까 사용액을 줄이자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거는 미사용액이죠. 그럼 60만 원이 남아 있다는 거는 사용액은 180만 원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얘는 180만 원의 소모품을 줄여서 60만 원만 남아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소모품비 제조부서 거니까 500번대로 18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2번. 기말 현재 현금과 부족 계정의 대변의 잔액이 5만 원으로 결산일 현재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 대변에 5만 원이 있대요. 그럼 지워야 되니까 차변에 현금과 부족이라고 써서 5만 원을 지워주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대변 자리가 수익 자리예요, 비용 자리예요? 수익 자리죠. 그래서 자비익이 나오겠죠. 그죠? 지금 얘는 과거에 대변에 있었다는 건 과거에 얘는 과잉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쓴 거는, 과부족 5만 원이라고 쓴 거는 과거에 현금이 많아서 현금 시제를 5만 원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5만 원 이 상황에서 지금 얘를 지워주는 거니까 얘는 자비익이라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처럼 대변의 잔액이 5만 원이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음수로 있다라고 줄 때도 있어요. 음수로 있다고 준다는 말은 지금 이렇게 현금과 부족의 잔액이 마이너스 5만 원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줄 때도 있어요. 다른 기출 문제들 보면 그럼 마이너스 5만이라는 게 차변 계정인데 대변에 썼다라는 건 반대쪽에 써서 마이너스 5만 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대변에 잔액이 있다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로 있거나 이렇게 대변에 있다라고 하면 차변에 써서 얘를 제거해주고 대변에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3번. 아래 자료에 근거하여 정기예금에 대한 단기분 경과이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그럼 정기예금에 대한 단기분 경과이자를 회계 처리하라는 건 예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럼 일단 이자 수익 인식하는 거니까 수익자리인 대변에 이자 수익이 될 거고, 차변에 미수 수익이 들어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3억 원에 1%고 곱하기 총 9달이네. 그죠? 월화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9달을 하면 금액은 225만 원이 나오네요. 그럼 225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시켜라 그 이야기죠. 다음 4번. 기말 시점 현재 해외 거래처인 ABC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2만 달러이며 결산일 현재 환율은 1,200원이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그럼 지금 이때는 그냥 환율의 차이로 50원이 올랐다라고 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가지 방법 정해서 실수 있으신 분들은 장부에는 과거에 2만 달러일 때 그때 환율이 1150원이었죠. 그러면 2만 달러인데 1150원이면 그때는 23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말은 2만 달러니까 달러인데 달러당 1200원이라서 2400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럼 100만 원 올랐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죠. 그 다음 생각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이 뭔지 봤더니 외상 매출금이네.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자기 자리인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ABC 사건을 100만 원 높여주고, 그럼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우리는 이익이죠. 외화 환산 이익이다 1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지금 현재 그 문제 출제위원이 제가 외화를 좋아한다라고 했죠. 이 앞에 시험 보는 분들한테도 제가 말했었는데 일반전표 계산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출제위원이 외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외화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아직 여전히 한결같이 좋아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5번은 기말연재 퇴직금 추경 및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하며 제조와 판관비를 구분해서 각각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럼 각각 처리해주면 생산 부분은 퇴직급여 추계액이 3천인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전 잔액이 1,500이면 1,500만 원만큼 더 높여줘야 되겠죠.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예요.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500만 원을 높여줄 거고 수동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차변에는 퇴직급여 제조부서니까 500번대의 퇴직급여를 1,500만 원 높여줄 거고, 다음 판매관리 부분은 1,000만 원이 추계액인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전 잔액이 1,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 거꾸로 더 많다, 그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300만 원 줄여주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환입으로 해서 300만 원을 줄여줄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800번대 설정할 때 퇴직급여 쓰는 거니까 얘는 800번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환입을 써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쓴 거는 정석대로 한 거고 어차피 이게 판관비의 차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꼭 이렇게 안 쓰고 퇴직급여 800번대에 마이너스 300만 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마이너스 300만 원 이렇게 써도 문제 없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300만 원 줄여주는 거고 판관비 300만 원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미스가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해서 아마 나중에 답안지를 보시면 답이 엄청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막 적혀 있는 이유가 지금 어떻게 하라라고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개된다면 여러분 300만 원 줄여야 되는 건 알겠죠? 그럼 계산자료 입력에 마이너스 300이라고 쓰고 전표 추가하면 이 분개 들어올 거잖아. 그러면 정답이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음수로 쓰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수를 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아니면 지금 얘도 문제가 별로 발생 안 하겠죠. 자, 그래도 우리 계산자료 입력 써보는 게 좋으니까 계산자료 입력 보세요. 답안지를 보면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얘는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지금 얘 문제 하나 두고 사람들이 하도 이 제기 신청이 많으니까 얘도 답, 얘도 답, 얘도 답 넘기면 얘도 답, 얘도 답, 얘도 답, 얘도 답. 이게 답안지 올라온 거예요. 다 맞다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동의한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냐 저것도 아니냐 이제 이의제기 신청 나왔을 때 아주 다양하게 그냥 이렇게도 쓴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뭐 합쳐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라고 말은 하지만 근데 혹시 문제 출제위원이 명확하게 잘 내면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5번만 그냥 마이너스로 한번 쓰고 분개시켜 버리게 1번부터 4번까지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로 쓰도록 합시다. 입력 끝나신 분은 결산 자료 입력에서 쓰면 500번대는 1,500만 원. 이게는 그리고 800번대에서는 마이너스 300만 원.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하고 전표 추가를 하면 어차피 결론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지금 2분기가 들어와 있죠. 앞에 썼던 거 이거 800번대에 이거하고 500번대 2분기하고 2분기가 들어와 있으면 정답인 거예요. 채점 기계는 여기에서 도는 거지 계산자료 입력에서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먼저 1번은 아래 자료 근거하여 영업부 사원 김한국 씨의 사원 등록하고 김한국 씨 부양가족을 부양가족 명세서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본인과 부양가족은 모두 거주자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함.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불을 표시하시오. 본인은 남자고 비장애인이고 뭐 특이한 점은 없네요. 자, 나여성 배우자는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될 거고. 다음 직계존속 아버지네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 소득 금액 2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47년생이시니까 뭐 나이에 문제 없으시겠네요. 될 거고. 강춘자 어머니네요. 주거 연평상 별거 중인 거는 우리 생계를 함께 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있네요. 딱 100만 원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럼 문제 없고. 다음 직계 비속이 있는데 나이도 문제 없지만 또 장애도 있고 소득 없네요. 다음 김관우 직계 비속은 특이사항은 없고 나이도 문제 없고. 김부사는 김한국의 동생인데 장애가 있고 중증 환자네요. 소득이 없고. 그럼 거의 다 그냥 뭘 하라는지는 적어줬다, 그죠? 자, 그럼 원주징수에서 사원 등록 가서 자, 김한국 씨를 105번 김한국 씨를 등록하라는 거죠. 자, 입사는 2020년 1월 1일 날 국내 근무니까 특이한 점이 없고 여기에서는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배우자 나여성 배우자는 소득 금액 때문에 안 되는 거였고 김조선 아버지는 특이한 점 없고 어머니 강춘자 어머니도 문제 없고. 다음 김우주 자,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이고. 자, 여기는 장애인데 중증 환자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첫 번째 문제는 끝이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은 사원 김미영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소득이 없고 김미영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연말정산 초과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여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자, 김미영 및 부양가족 현황 제시된 부양가족 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없음. 배우자 없네요. 여성이었지만 그 상관없이 뭐 취약전 아동하고 다 있으니까 한부모 공제 대상이 되는 거네요. 자, 아버지는 퇴직소득 금액이 있으시네요. 체크해놔야겠네. 어머니나 자녀는 특이사항이 없다. 자, 그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김미영 본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2020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한다.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부터 볼게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김미영 사원의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라 그랬으니까 수정 와서 자, 본인은 한부모 공제 대상이 되고 자, 다음 김철수 아버지는 퇴직소득 금액 때문에 안 되고 어머니는 60세 이상 경로자 박문수는 20세 이하 박분수도 20세 이하. 그럼 일단 부양가족 명세는 끝이 났네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 본인 김미영은 종교단체 기부금
암보험료 문제없고, 암보험 보장성 보험이고, 의료비 문제없고, 필라테스 학원 수업료는 안 되겠네요.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중에 대중교통 도서구입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니까 우리는 도서공연 되겠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300만원은 전통시장이고, 그럼 675만원만 현금 영수증. 자, 보니까 필라테스는 안 되는 거고, 아버지가 소득 금액이 있었죠. 그럼 종교단체 기부금은 안 되고, 노인학교 등록금,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안 되죠. 그럼 아버지는 되는 게 없네요. 자, 어머니는 의료비 문제 없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문제 없고, 직불카드 정통시장. 자, 이것도 문제가 없죠. 다음 박문수는 학교 등록금이고 교복 구입비 50만원 이하, 의료비 문제 없고, 실업보정용 안경 구입비도 50만원 이하 문제 없고, 상해보험 보장성 보험이고, 현금 영수증인데 도서 구입한 거래요. 자, 그리고 다음 유치원 등록금이 있고,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되겠네요. 자, 위 모든 의료비는 진찰 진료 질병 예방 위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없다. 자, 그럼 이제 다 파악했으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입력해도 되고, 여기에서 입력해도 되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자, 종교단체 기부금이 200만원 있죠. 그러면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이 200만원 있고, 암보험료가 90만원 있고, 본인 의료비가 100만원이 있고, 신용카드가 1000만원에서 270만원 빼면 730만원만 맞죠? 730만원만 신용카드, 대중교통에 200만원, 도서공연에 70만원. 다음 현금 영수증은 675만원, 전통시장 300만원. 자, 다음 아버지 거는 안 됐고, 자, 어머니는 연세가 76세시니까 경로자네요. 자, 어머니 의료비 60만원, 본인에 합쳐서 160만원이 될 거고, 다음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에 20만원. 다음 직불카드 5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더해서 400만원. 다음 교육비에서는 중학교 등록금 80, 교복구입비 25만원, 105만원이 초중고에 들어갈 거고, 다음 의료비는 특별한 장애 그런 거 없으니까 85만원이 그 밖에 공제 대상. 보험료는 90만원에 18만원 더해서 108만원. 자, 그리고 신용카드 가서 현금 영수증 전액 도서 구입한 데 쓴 거죠. 그럼 여기에 25만원 더해서 95만원이 되고, 다음 유치원 등록금 취학 전
아동에 180만 원에서 쓰면 자, 우리 이번 결정세액이 206만 3,964원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네요. 자, 더 이상 특이점은 없죠. 저 여기 쓰려다가 여기다 쓴 이유가 이거 보고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전부 다 이 사람 거라 그래서 입력하면 꼬일까봐 그냥 거의 다 쓴 거예요. 그죠? 여기 이 사람들이 쓴 거였으면 거기 쓰면 되는데 이 사람 카드를 이 사람들이 쓴 거라고 해서 괜히 더 헷갈릴까봐 그냥 거의 다 쓴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거기 쓴 거 가지고는 채점 안 할 거니까 불러오기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실기가 끝이 났고, 자, 이제 이론 남아 있죠. 자, 이론 문제는 우리 좀 쉬었다가 또 이론 문제 저와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개별법은 실제 원가가 실제 수익에 대응되므로 수익비용 원칙에 가장 충실하다. 개별법이 사실 제일 정확한 방법이죠. 1대1로 대응시키는 건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못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가중평균법은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편리하나 수익비용이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이 가중평균법이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을 우리 가중평균법이라고 우리 총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편해요. 평균 내니까. 하지만 언제 산 게 어떻게 대응됐는지를 파악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정확한 지문이고, 3번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는 단점이 있다. 자, 우리 선입선출법은 옛날에 산 게 먼저 팔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과거의 거는 싸게 샀던 걸 우리가 지금 먼저 팔린다고 하는 거니까 싸게 산 게 매출 원가가 되면 이익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과소계상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자, 다음 4번의 후입선출법은 기말 재고자산이 과거의 취득원가로 기록되어 현행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후입선출법은 최근에 산 게 먼저 팔려버린 거니까 옛날에 산 게 나의 재고자산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전부 다 물건 팔지 않는 이상은 기초는 영원한 기초가 될 수도, 내 재고는 걔는 영원한 나의 재고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말 재고 자산이 과거 원가가 되니까 현재 가치가 아니겠죠. 과거 가치가 있는 거라서 4번 못한다 해서 맞는 답이죠. 자, 다음 2번을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세계산업의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거래 내용을 확인한 후 단기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기초 매출 채권 잔액의 대손충당금이 5만 원인데 단기 외상 매출금 중 2만 원이 대손 확정되었고 다해 정기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 중 3만 원이 회수되었고 단기 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다. 그럼 우리 시작할 때 5만 원이었는데 2만 원 대손 처리되었으니까 2만 원 대손 충당금 끌었으면 3만 원이 남겠죠. 그럼 4만 원 남아 있는데 정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 회수되면 우리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하죠. 그러면 3만 원 있는데 3만 원 회수되었으니까 3만 원 늘어서 6만 원이겠네. 그럼 6만 원 잔액이 있는데 10만 원이 기말 잔액이라고 하면 4만 원을 더 보충한 거죠. 그래서 답은 우리 4만 원이 되겠네요. 자,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해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만큼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회계 처리한다. 정해법은
우리 균등삼각법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맞고 2번 가속삼각법, 체감삼각법은 이게 정률법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내역연수 초기의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하는 방식이다. 정률법이 우리는 초창기에 삼각비를 가장 높게 나오도록 만드는 방식이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회계 처리한다. 말 그대로 생산량 비례법은 많이 생산하면 많이 달아서 가치가 하락하고 작게 생산하면 작게 하락한다. 뭐 이런 방식인 거고 4번의 초기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정률법보다 정액법이 더 크다. 정액법이 제일 작죠. 감가상각비는 우리 2000년도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정률법, 연수합계법, 정액법 이 순서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크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4번. 다음 사례의 회계 처리를 할 경우 대변의 빈칸에 적절한 계정 과목은 자, 관리부문 직원의 6월 급여 2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세 등 공제 항목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거 우리가 대신 내려고 원천징수하는 거는 예수금이죠. 그냥 이건 우리 일반 전표 문제네.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음 5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자, 급여, 판관비, 복리후생비도 판관비 있고 접대비도 판관비 있고 기타의 대응상각비는 기타 채권들 대손 났을 때 쓰는 영업외 비용 계정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네요. 그냥 우리 컴퓨터에다가 쳐보기만 해도 800번대가 안 보이는 애는 얘 하나밖에 없겠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재무회계 문제 본 거고, 자 이제 6번부터 우리 10번까지가 원가회계예요. 6번부터 10번까지가. 자, 그럼 6번부터 10번까지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하고 같이 볼게요. 자,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저하고 같이 문제를 볼게요. 자, 6번에 다음 중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매물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정확한 표현이죠. 매물원가. 2번 기회원가는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 최대 금액 혹은 최대 이익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표현이 좀 어폐가 있어서 이의제기 신청에서 얘도 걸렸나 봐요. 그냥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표현만 쓰니까 애매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얘도 답이다라고 같이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자, 3번이 저자가 원하는 답이에요. 출제위원이 원하는 답이에요. 고정원가의 경우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한다. 이건 변동원가죠. 우리 고정원가는 반비례잖아. 단위당 원가는. 혹은 총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썼어야 되죠. 문제 낸 사람은 3번을 원했는데 근데 얘 2번도 말 애매하게 써가지고 같이 답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특정 제품에만 투입되는 원재료의 원가는 직접 원가에 해당한다. 맞죠? 어디에만 들어가서 어디 쓴지 아는 거 그게 직접 원가죠. 자, 다음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그럼 우리 T 계정 써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원재료 가지고 보면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고 단기 원재료 매입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 그리고 사용액이 직접 재료비가 될 거고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 재고액 단기 총 제조 원가인데 얘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친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것 가지고 이 사용액이 직접 재료비죠. 자, 그럼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10만 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3만 원이고 기중 원재료 매입액이 15만 원, 직접 농우비가 20만 원이고 제조 간접비도 20만 원. 그리고 기초 제공품이 10,000원. 기말 제공품이 15만 원. 제품 적혀 있는데 안 쓸래요. 안 써도 나오겠죠. 자, 그럼 25만 원에 3만 원이면 직접 재료비가 22만 원이 될 거고. 그럼 직접 재료비가 22만 원이면 62만 원이 단기 총 제조 원가죠. 그러면 합치면 63만 원인데 기말이 15만 원이면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48만 원이 되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기초 기말 들어오고 쓰고 투입되고 완성되는데 이 투입되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인데 이 직접 재료비가 원재료 사용액이 직접 재료비죠. 그렇죠? 자, 다음 8번. 자,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도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가이므로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조 부문에 배분되어야 한다. 이때 보조 부문 원가 행태에 따른 배분 방법으로는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이 있다. 다음 중에서 이중 배분율법의 장점만 짝지어진 것은. 자, 단일 배분율법,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하는 것 제조 간접비를 그냥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구분 안 하고 제조 간접비로 계산하는 방식이 단일 배분율법이고 이중 배분율법은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를 구분 지어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죠. 그럼 고정 제조 간접비는 최대값으로 하고 우리 변동 제조 간접비는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쓰면 작게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 발생액을 가지고 하는 게 우리 이중배분율법이에요. 그럼 우리 이중배분율법의 장점이라고 했는데 A의 원가 배분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얘가 단일 배분율법보다 더 복잡하죠. 둘이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근데 변동 제조 간접비만 가지고 쓴다는 거는 관리 회계에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A는 틀렸어요. 다음 B는 원가 부문 활동에 대한 계획 통제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변동 제조 간접비를 실제 발생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자, 그리고 C의 원가 발생액과 원가 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더 밀접해질 수가 있다. 그게 맞춰서
우리가 분배를 하고 나눌 거기 때문에 자, C도 맞고, 뒤에 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고정비를 별도로 그냥 최대값으로 빼서 따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관리회계로 넘기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A만 빼도 얘밖에 없죠. 문제 내는 사람이 문제를 좀 잘 못 내나 봐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9번.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 또는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 단위당 원가가 낮다. 자,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는 건데, 가격이 낮은 라면, 인스턴트 라면이라 A4 용지 볼펜을 한 개씩 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죠. 우리 덩치가 큰 것들, 그냥 쉽게 말하면 비싼 것들이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가 틀렸네요. 다음, 이번에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나 주문 제작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정확한 표현이죠. 다음 3번에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개별 제품별 원가 계산과 손익 분석이 용이하다. 이게 개별 원가 계산의 장점이고, 4번에 다른 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우리 종합원가 계산보다 한 개당 가격은 당연히 이 하나만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만 틀렸네요. 자, 10번. 자, 주식회사 세계는 공성품 중 품질 검사를 통한 정상품의 10%만을 정상 공손으로 간주하며 나머지는 비정상 공손으로 간주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품질 검사를 공정의 60% 시점에 한다고 하였을 경우 정상 공손품은 600개이다. 자, 지금 검사 시점이 60%다, 20%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검사 시점 차이에 따라서 정상 공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상 공손은 정상품의 10%를 정상 공손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냥 600개인 거지 검사 시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검사 시점에 따라서는 이 정상 공손이 기말 제공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개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부분에 전제를 잘못 집어넣어서 1번은 그냥 어이없이 생뚱맞게 맞는 말이 되고, 2번은 생뚱맞게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품이 6,000개니까 공손수, 정상 공손은 당연히 600개겠죠. 10%니까. 그죠? 자, 그런데 3번 보시면 품질 검사를 공정의 60% 시점에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정상 공송 원가는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에 각각 배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기말 제공품이 지금 25% 시점에까지 완성했죠. 그러면 검사 시점을 아직 통과 안 했으니까 얘는 불량품 검사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60% 가야 검사할 거잖아. 그럼 얘는 불량품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검사도 안 했는데 무슨 불량품이야? 그러면 전부 다 여기에 해야 되는데 기말 제공품에도 배부한다라고 해서 얘가 틀린 지문이에요. 출제위원은 원한 게 답이 3번인데 1번, 2번에서 생뚱맞은 내용을 써서 얘도 틀린 답이 같이 된 거예요. 자, 4번의 비정상 공소 원가는 품질 검사 시점과 관계없이 제조 원가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비정상 공소 원가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겠죠. 그래서 답이 2번, 3번이 된 거예요. 문제 낸 사람이 문제를 잘 못 내든지 아니면 내용을 모르든지 둘 중 한 개예요. 자, 이제 우리 세번 문제
또 5개도 먼저 풀어봅시다. 자, 11번. 다음 중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것은? 그냥 이것만 딱 봐도 간주 공급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딴지 걸까봐 과세 거래에 해당한다 가정하며 사업장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왜냐면 이건 직매장 반출이 적용이 되지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이걸 적어 놓은 거죠. 지금 이 직매장 반출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면 가산세 대상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에서 직매장 반출이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취득원가로 우리 과세의 기타 적혀 있는 칸에다 쓰고 미발급 가산세에 써줘야 되는 항목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12번. 자, 다음 중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 가액이다. 공급 가액이 과세 표준이고 간이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이다.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할 거고 3번에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발생해서 확정신고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죠. 4번에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이과세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죠?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죠. 이번에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거는 영세율이죠. 근데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틀렸고 3번에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제가 전에 상호 면세주의를 써서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한테나 기업한테 해주면 그대로 해주고 상대방이 안 하면 안 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4번에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나 인가공 영역들도 영세율 적용하죠. 그래서 영세 세금계산서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4번.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애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총수익금액은 매출액 같은 수익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익이 아니에요. 수입금액이라는 건 우리 회계상으로 치면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익. 근데 그 수익 중에서도 매출인 영업수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을 이야기하는 건 소득금액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애누리나 아니면 환입된 거는 매출에서 줄이는 것처럼 수익금액에 산입 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1번 맞는 이야기죠. 2번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연히 매출세액은 우리 거 아니죠. 우리 제품 매출 100만원, 부가세 예수금 10만원 이렇게 쓰잖아. 당연히 얘도 내 수익금의 매출로 보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는 이야기고 3번에 관세, 환급금 등 필요경비에 지출된 세액이 환급되었거나 환입된 경우에
그 금액은 총 수익 금액의 1을 산입한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필요 경비로 지출됐다라는 건 비용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를 낼 때에 비용 처리했는데 얘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으로 처리한다. 그 말을 세법 이야기로 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지출 경비로 처리한 게 돌아오면 수익 금액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비용 처리하면 세금 안 냈거든. 그 돈만큼은. 근데 얘가 다시 돌아왔다는 건 그 돈만큼은 결국은 벌었다는 표현이 되게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4번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 수익 금액의 1을 산입하지 않는다. 장려금은 돈 더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금액에 산입해야 되는데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얘는 틀린 거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이게 우리 그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퇴직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양도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 있는 자.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 이건 분류과세로 종합과세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 팔아가지고 돈 벌었다고 양도세 냈는데 그거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올해 퇴직금만 받은 거야. 근로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볼게요. 그럼 퇴직금만 받았으면 여러분은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로 그것만 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납부하고 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해당 사항이 아니고, 자 2번 국내 정기예금 이자 소득 금액 3천만 원과 일시적 강력료 기타 소득 금액이 310만 원 있는 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갔죠.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도 300만 원 넘어갔으니까 분리과세 안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이자 소득과 기타 소득을 가지고 우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자, 3번에 일용 근로소득 1,200만 원과 공적 연금 소득 2천만 원이 있는 자.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공적연금 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 분리과세 빼버리면 공적연금 소득만 있게 되겠죠. 그럼 공적연금 소득만 있으면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러면 종합소득 우리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4번에 근로소득 금액이 6천만 원과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이 있대요. 그럼 복권당첨금도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죠. 1년 근로소득처럼. 그럼 근로소득만 있네. 그럼 근로소득만 있으면 우리는 2월 달에 연말정산하고 그리고 납세 의무를 종결하죠.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다가 로또 1등 되는 거예요.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그냥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